안녕하세요. 저에겐 끔찍한 사고와 사건이 하나 있는데요. 드라마에나 나올 법한 일이어서 이렇게 글을 적게 되었네요. 어떤 사연인지 궁금하신 분들은 꼭 제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저는 의대를 나와 인턴과 레지던트의 바쁜 생활을 마치고 흉부외과 전문의가 되었어요. 대학병원에서 심장, 폐, 식도, 대동맥 등 수술을 집도하는 의사로 자리매김을 했죠. 사람을 살리는 일이 사명감으로 다가와 밤낮을 가리지 않고 병원에서 호출이 오면 달려가는 일상을 보냈답니다. 30 중반까지 너무 바쁘게 살아서 병원과 집을 제외하고는 아무 곳도 가보지도 누구를 만나지도 못했죠. 그렇게 바쁘게 살고 있는 와중에 동료 의사가 저와 딱 어울리는 남자가 있다며 소개팅을 제안해 줬어요. 저는 오랜 시간을 솔로로 지내서 기쁜 마음으로 소개팅에 나가게 되었고, 저보다 한 살 많은 그와 만나게 되었답니다. 사업을 하고 있는 그는 얼굴도 선하고 성격도 조용하고 차분했어요. 운명의 짝이다 라는 생각까지는 아니지만 분명 좋은 인연을 만난 것이라 확신하게 되어 그이와 연애를 하게 되었고 이듬해 백년가약을 맺었습니다. 남편의 식구는 시어머니와 아주버님 그리고 손윗동서가 있었어요. 세 사람은 한 집에 살고 계셨고 끈끈한 사이로 보였답니다. 또 아주버님 내외는 외과 의사 커플로 능력도 좋은 사람들이었어요. 시어머니도 돌아가신 시아버지의 재산을 꽤 많이 가지고 계신 재력가였어요. 이런 집안에서 자란 남편이라면 부유하고 평화롭게 잘 살아왔으리라 예상했죠. 하지만 제 예상과는 달리 그이는 힘든 성장기를 겪었고 집안에 아무런 도움도 받지 못했답니다. 남편이 술을 마시고 자기가 애정결핍에 시달린 과거를 고백했어요. 아버지 살아계실 때도 한 번도 칭찬을 들어본 적이 없어. 형이 워낙 공부도 잘하고 재능이 뛰어나서 비교만 당했지. 엄마는 더 하셨어. 나더러 형의 발끝도 쫓아가지 못하는 한심한 돌연변이라는 말씀까지 하셨지. 성장기 때 그런 무시를 당하고 사랑 한 번 제대로 받지 못한 것 같아. 형이 모든 걸 독차지해서 내가 낄 틈이 없었어. 당신 많이 힘들었겠다. 다들 너무하시네. 그깟 공부가 뭐라고 차별을 하는지. 내가 형보다 공부를 잘했어도 크게 달라지진 않았을 거야. 우리 부모님은 항상 장남이 최고였거든. 여하튼 성인이 돼서도 집에서 내 위치는 달라지지 않았어. 늘 이방인 같은 삶을 지냈지. 그리고 이런 얘기하기 뭐하지만 내가 운영하는 사업은 모두 내 힘으로 일군 거야. 우리 집이 조금 부유하다고 지원을 받을 줄 아는 사람이 많은데 난 결코 10원 하나도 받지 못했어. 뭐? 그게 정말이야? 시부모님이 너무하긴 했네. 아주버님하고 형님이 운영하는 병원은 시어머니가 마련해 주셨다며. 형제를 이렇게 차별할 수가 있나? 그런데 여보, 난 당신이 이렇게 큰 사업체를 혼자 힘으로 마련하고 키웠다는 게 자랑스러워. 남편은 시댁 식구들에게 인정받고 싶은 마음이 커서 이를 악물고 사업을 키웠다고 전했답니다. 하지만 누구도 그 일을 인정해주거나 자랑스러워해주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고 하더군요. 오로지 아주버님만 시댁의 아들인 것 같았대요. 그이는 그렇게 생긴 애정결핍을 저로 인해 없앨 수 있다고 전했습니다. 옆에서 든든하게 응원하고 보듬어주는 제가 있으니 하루하루가 꿈만 같다며 행복이 뭔지 제대로 깨달았다고 말했어요. 남편의 고백이 있은 후 시댁에 찾아갔는데 전에는 못 느꼈던 차별이 느껴졌습니다. 시어머니의 시선은 항상 아주버님께 머물러 있었고 남편과 대화를 할 때면 바닥을 보시거나 허공을 주시했답니다. 엄마, 저 사업 확장하게 됐어요. 매출도 늘고 직원들도 늘어서 꽤 살만해졌네요. 그래, 수고했다. 시어머니의 대답은 그게 전부였습니다.
그리고 화제를 아주버님의 병원 이야기로 돌리며 매우 화난 얼굴로 칭찬을 시작하셨어요. 우리 장남하고 며느리 병원이 아주 잘 된다면서? 이게 다 실력 있는 내 아들 덕분이지. 게다가 의사 선생님이 인물까지 출중하니 어떤 환자가 마다하겠어. 내 아들이지만 참 잘났단 말이야. 그래봤자 제 남편처럼 스스로 성공한 게 아니라 시어머니께 지원을 받아서 병원을 차린 거였는데 그렇게 칭찬을 많이 해주셨답니다. 더불어 시어머니는 연세가 80이 다 되어 간다며 재산을 정리하겠다고 하셨어요. 남편과 저는 큰 기대를 하지 않긴 했는데 시아버지가 남겨준 재산 모두를 아주버님 내외에게 주었고 시어머니가 살고 있는 집까지 아주버님의 명의로 바꿔주셨답니다. 아낌없이 주는 나무가 따로 없었죠. 저희야 먹고 사는데 지장 없고 잘 살고 있어 돈에 크게 연연하지 않긴 했지만 이런 식으로 형제를 차별하니 기분이 몹시 좋지 않았답니다. 그렇게 8년의 세월이 흐르자 저와 남편에게는 초등학교에 올라가는 아들이 있었고 아주 좋은 아파트에서 잘 살게 되었어요. 사업가와 의사 부부이니 꽤 빨리 자리를 잡게 된 거죠. 시댁과는 자주 교류했어요. 시어머니와 형님이 저에게 며느리 노릇을 강조하셔서 일주일에 한 번은 꼭 시댁에 가서 살림을 하고 돌아왔죠. 물론 가기 싫은 마음이 굴뚝 같긴 했지만 남편에게 관심을 좀 더 많이 주길 바래서 아들을 데리고 자주 갔답니다. 그런데 제 기대와는 달리 시어머니의 차별은 계속되었어요. 아주버님의 아들과 제 아들을 말도 안 되는 일로 비교를 하더라고요. 둘째 네 아들은 왜 이렇게 띨띨하냐? 의사인 네 피를 물려받았으면 응당 상장을 도배해야 하는 거 아니냐? 우리 큰손주를 봐라. 수학 경시대회에서 1등한 것도 모자라서 교육청에 응시한 공모전에도 입상을 했다고. 벌써부터 이렇게 차이가 나면 나중에 커서는 두말할 것도 없이 하늘과 땅 차이가 될 거다. 어머님, 저는 아들한테 공부를 강요하지 않아요. 그리고 이런저런 대회 같은 것 준비할 시간에 놀이터에서 더 많이 뛰어놀게 해준다고요. 애들은 애들답게 키우는 게 저의 신조입니다. 신조 같은 소리하고 자빠졌네. 요즘 너나 할 거 없이 조기 교육을 하는 시대인데 그렇게 놀게 해줬다가는 망한 인생 살 거라고. 시어머니와 동서는 곧 죽어도 장손이 최고로 똑똑하고 잘났다며 제 아들을 깎아내렸습니다. 저는 남편이 그동안 어떤 인생을 살아왔는지 의뢰 짐작할 수 있었고 시어머니의 말씀을 귀담아 듣지 않고 한 귀로 흘려버렸어요. 시댁에 가지만 않으면 모든 것이 평화롭고 안정적이었습니다. 남편의 사업도 제 병원 일도 너무 잘 돼서 저희 식구가 건강하게 오래오래 사는 것이 소망이었죠. 그런데 제 소망에 크게 금이 가는 사건이 찾아왔습니다. 어느 주말 남편은 회사 일로 출근을 하고 아들과 둘이서 작은 놀이공원을 향했어요. 아들과 약속한 걸 미루다 몇 개월 만에 가게 된 거죠. 아들의 키가 130cm가 넘어서 이전에 못 타봤던 바이킹과 여러 위험한 기구를 같이 타게 되었답니다. 아들은 여러 기구들을 타보고도 전혀 무섭지 않다며 제일 위험해 보이는 놀이기구를 타자고 손가락으로 가리켰습니다. 그런데 제가 겁이 나서 타지 못할 것 같아 다른 걸 타자고 말했더니 그걸 타지 않으면 집에 가지 않겠다며 어리광을 부리더라고요. 여러 번 실랑이 끝에 아들의 소원을 들어주기로 하고 그 놀이기구를 타게 되었답니다. 이윽고 머리가 어지러울 정도로 빙빙 돌아가기 시작하는데 아들 녀석은 너무 재밌다고 박장대소를 하더군요. 저는 눈을 지그시 감고 제발 빨리 끝나라고 속으로 빌었는데 어찌된 영문인지 끝날 기미가 보이지 않았답니다. 그 기구의 안전바가 등 뒤에 있어 양팔을 벌려 잡은 채 어지러움을 참았어요. 그런데 잠시 후 놀이기구에 결함이 있었는지 뒤에 벽과 기구가 부딪히는 사고가 일어났어요.
사람들 모두 비명을 지르기 시작했죠. 저는 아들의 안전을 확인하며 괜찮으냐고 연신 물었습니다. 다행히 아들은 아무것도 다치지 않았어요. 하지만 계속 회전하는 놀이기구는 등 뒤로 잡고 있는 제 손목을 벽과 여러 번 부딪히게 만들었답니다. 고통에 비명을 지르던 저는 너무 아파서 기절을 하고 말았죠. 그리고 다시 눈을 떴을 땐 병원이었어요. 손목에 붕대가 칭칭 감겨 있었는데 뭔가 이상해 보였어요. 손목 다음으로 보여야 할 제 손이 아무리 찾아봐도 보이지 않는 겁니다. 여보, 정신이 들어? 당신 괜찮은 거야? 자기야, 내 손 어디 갔어? 왜 오른손이 안 보이는 거냐고. 그게 놀이기구 결함으로 당신 손이 절단되는 사고를 당했어. 뭐? 내 손이 절단됐다고? 안 돼, 그럴 리가 없어. 깨어나자마자 비명을 지른 저를 안정시키려고 남편이 말려봤지만 이미 미쳐버린 저를 손쓸 수 없게 되었어요. 그러자 다급히 병실로 들어온 간호사가 안정제를 놓아 잠들게 하였습니다. 몇 시간 뒤 다시 깨어난 저는 남편을 부둥켜 안고 눈물을 흘리며 현실을 받아들이게 되었답니다. 몇 주간의 입원 치료를 하고 퇴원한 저는 남편이 선물해준 의수를 손목에 끼웠어요. 여보, 당신 왼손 크기랑 딱 맞춰서 주문한 거야. 우와, 이게 의수라는 거구나. 다른 사람들이 차고 다니는 걸 볼 때는 대충 보고 말았는데 이렇게 보니 진짜 손 같다. 고마워, 자기야. 앞으로 힘들겠지만 같이 이겨내보자. 내가 항상 옆에 있다는 걸 잊지 마. 남편의 위로와 선물에 큰 힘을 얻게 된 저는 아내와 엄마로서 다신 울지 않겠다고 다짐을 했습니다. 집으로 돌아가 아들을 마주했는데 이 녀석이 자기 고집 때문에 제가 다친 거라고 오열하며 저를 따뜻하게 안아주더라고요. 저는 괜찮다. 너 때문이 아니다. 엄마는 강한 사람이니 손 하나 없어도 상관없다라고 대답해주며 아들을 달래주었습니다. 다행히 아들은 제 의수를 무서워하거나 징그럽게 보지 않고 제 일부로 생각하며 자주 저의 가짜 손을 잡아주었어요. 그리고 흉부외과 수술 전문의였던 제 직업은 그만두게 되었어요. 병원에서는 수술 의사가 아닌 단순 진료를 맡으라고 배려를 해주셨는데 제가 일을 거절했답니다. 손이 하나 없어 부끄러운 것도 있었지만 아들과 남편에게 충실하는 인생을 살기로 마음먹어서 의사를 그만두었죠. 그리고 제 사고를 듣고도 찾아오지 않은 시어머니와 아주버님 내외가 얼마 뒤 저녁을 먹으러 오라고 연락을 주었습니다. 바빠서 찾아가지 못했다며 핑계를 대는 게 어이없고 실망스럽긴 했지만 이미 지난 일이었으니 이해하고 시댁으로 갔답니다. 시댁 식구들은 안타까운 시선으로 저를 바라보며 위로의 말을 해주었고 의사를 그만두었으니 자주 어울리자며 제 손을 잡아주셨답니다. 이제야 저희 부부를 예뻐해 주려나 하는 느낌을 받아서 감사하게 받아들이기로 했죠. 둘째야, 앞으로는 우리 집에 자주 건너와. 나랑 네 형님이랑 맛있는 것도 많이 먹고 쇼핑도 같이 하면서 즐겁게 살자. 그래, 동서. 나도 요즘 일주일에 3일만 병원에서 근무하고 있으니까 나랑 어머님한테 기대도록 해. 손도 잃고 의사도 그만뒀으니 많이 우울할 거 아니야. 우리가 옆에서 힘이 돼줄 테니까 자주 보자. 고마워요. 안 그래도 아들 학교 보내고 나면 암울한 시간을 어떻게 보내야 할지 고민이었는데 이렇게 받아주신다니 더할 나위 없어요. 그래서 저는 남편과 아들을 보내고 나면 시어머니의 연락을 받고 시댁으로 건너갔답니다. 처음엔 형님이 맛있는 음식을 해주셔서 눈물까지 나왔어요. 그동안 저와 남편에게 작은 관심을 주지 않아 많이 서운했는데 따뜻한 밥 한 끼로 사르르 녹더라고요. 제가 사고 이후로 성격이 많이 소심해지고 우울해져서 식구들의 도움을 받아 고칠 수 있을 거라 믿었죠. 그런데 두 번째 방문부터는 조금 태도가 달라지셨어요.
주방에서 식사 준비를 하는 형님이 저를 다급하게 불렀답니다. 동서, 이리 와봐 빨리. 네 형님, 무슨 일이세요? 이 솥단지 뚜껑 좀 열어봐. 저는 왼손으로 뚜껑을 잡으려는데 형님이 제지하더라고요. 아니, 동서 의수로 열라고. 뜨거우니까 자네를 부른 거 아니야. 왜 이렇게 사리분별을 못하는 거야? 얼른 가짜 손으로 열어봐. 네? 의수는 무게에 잘 못 버티는데. 알겠어요. 일단 해볼게요. 저는 조심스럽게 의수로 솥단지 뚜껑을 잡아서 열었어요. 하지만 의수가 버티지 못하고 빠져버렸다 합니다. 그리고 뜨거운 뚜껑은 형님의 발로 떨어져 버려서 사고가 이어졌어요. 아, 뜨거워! 동서, 이게 뭐 하는 짓이야? 내가 이것 하나 열라고 했다고 기분이 나빴던 거야? 그러자 시어머니가 주방으로 달려들어와 동서의 발을 살피더니 저를 매섭게 째려보셨습니다. 그리고 제 귀싸대기를 날리셨죠. 고얀 년, 병신 데려다 밥 먹여주는 형님한테 이런 식으로 안갚음을 해? 너 그동안 쌓인 게 많았다고 하더니 일부러 그런 거지? 아니에요, 어머님. 절대 아니라고요. 제 의수가 빠지는 바람에 사고가 난 거라고요. 이 병신년이 어디서 핑계를 대? 꼴도 보기 싫으니까 당장 나가! 결국 저는 뺨까지 맞고 쫓겨났습니다. 시댁 식구들과 이제야 잘 지낼 수 있을 거라 기대했는데 물거품이 되어버린 거죠. 제 성격이 소극적으로 변하다 보니 오늘 일이 모두 제 탓으로만 느껴졌고 시어머니와 동서의 막말과 손찌검도 저 때문에 일어난 일이라는 생각이 들었답니다. 저는 남편에게 시댁에서 있었던 일을 일부러 말하지 않았어요. 저 때문에 신경을 많이 쓰고 있는데 괜한 걱정과 스트레스를 줄까봐 입을 다물었죠. 그런데 이튿날 저를 쫓아냈던 시어머니가 다시 전화를 주셨어요. 어제 일은 흥분해서 실수했다며 사과를 하시더라고요. 둘째야, 어제 일은 없던 걸로 하자. 건너와서 우리랑 시장이나 보러 가는 게 어떻겠니? 네, 좋아요, 어머님. 안 그래도 저희 집도 장 봐야 할 게 많아서 걱정이었는데 잘 됐네요. 그래, 그럼 어서 건너오렴. 저는 다시 좋아진 기분으로 시댁으로 향했습니다. 이윽고 저희 세 사람은 나란히 시장을 보러 나갔답니다. 두 사람과 나란히 걷게 되자 잃었던 소속감을 느껴서 참 좋았고 든든했어요. 그런데 아파트 단지를 나서며 시어머니의 친구들과 마주치자 형님이 손짓으로 뒤로 떨어져 있으라고 신호를 보냈답니다. 시어머니는 친구분들께 형님을 소개하고 저는 모른 척 하셨어요. 우리 며느리야, 의사 선생님이지. 아이고, 임여사는 좋겠어. 며느리가 의사에다가 얼굴까지 예쁘네. 그런데 지금 어디 가는 거야? 며느리가 쉬는 날이어서 둘이 시장 보러 가는 길이지. 아유, 그거 참 부럽네. 그런데 저기 뒤에 있는 처자는 누구야? 계속 자네를 뚫어지게 보고 있네. 시어머니는 저를 돌아보며 글쎄, 나도 모르는 여자야. 그냥 지나가는 여잔가 보지. 라며 모르는 사람 취급을 했답니다. 그러자 시어머니 친구가 어머머, 저 여자 손이 하나 없네. 의수를 낀 모양이야. 가엾어라. 라며 제 귀에 들리게 동정의 말을 던지고 떠나셨습니다. 시어머니와 형님이 절 부끄러워하면서 왜 불렀는지 의구심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대놓고 여쭤봤어요. 어머님, 제가 창피하신가요? 그럼 저를 왜 부르셨어요? 그렇게 모른 체 하실 정도로 부끄러우시면 그냥 갈까요? 얘가 왜 이러니? 아까 친구들은 하도 입들이 깃털처럼 가벼워서 그런 거야. 괜히 손 하나 없는 며느리가 있다는 소문이 돌면 너나 나나 좋을 게 없잖니. 넌 시애미 마음을 그렇게 몰라주냐? 전 소문이 나도 창피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다음부터는 저도 친구분들께 소개해 주세요. 아유, 왜 이렇게 따지는 거냐? 그만하면 됐으니 얼른 시장이나 가자.
시어머니는 제 물음에 제대로 된 대답을 하시지 않고 앞서서 걸으셨어요. 제가 두 사람에게 조금이라도 붙어서 걸으려고 하면 보폭을 넓히셔서 떨어지셨습니다. 서운하긴 했지만 꾹 참고 뒤로 따라 걸었어요. 그리고 장을 보기 시작했는데 시어머니와 형님이 저에게 짐을 들게 했답니다. 당황스러운 표정으로 비닐봉지를 들었더니 예, 그렇게 보지 마라. 우리가 들면 손가락이 아파서 그래. 넌 의수를 꼈으니 손가락 아플 일이 없잖아. 하시며 제 의수 손가락에 비닐봉지를 걸어주셨습니다. 남편이 튼튼한 의수로 바꿔주어서 떨어뜨릴 일은 없었지만 기분이 몹시 좋지 않았어요. 예전 같으면 화를 내거나 대들었을 텐데 성격이 바뀌어버린 저는 아무 말도 못하고 짐꾼 역할을 했답니다. 시장에서 모든 장을 보자 두 사람은 빈손으로 나왔고 저만 양손 가득 짐을 들었어요. 그때가 초여름이라 비짓땀을 흘리며 낑낑댔답니다. 그렇게 길을 쭉 걸어가고 있는데 동서가 걸음을 멈추며 짜증스럽게 말했어요. 아, 이게 뭐야? 껌 밟았잖아. 아, 이거 비싼 구두인데. 아, 진짜 난감하다. 새아가 껌을 밟았냐? 아, 누가 길바닥에 껌을 뱉어서 우리 며느리 기분을 잡치게 한 거야. 이거 바로 떼지 않으면 나중에 굳어서 잘 안 떨어질 텐데. 안 되겠다. 둘째야, 네가 껌 좀 떼줘라. 네? 제가요? 하지만 손으로 하면 좀 그렇잖아요. 네 의수가 있잖아. 그게 네 진짜 손도 아닌데 좀 쓰면 덧나느냐? 아, 뭐하고 있어? 어서 무릎 꿇고 앉아서 껌 떼라고. 두 사람은 제 얼굴을 빤히 보시며 빨리 행동하라는 눈빛을 쏘아대셨습니다. 그래서 전 장바구니를 내려놓고 무릎을 꿇고 앉아 동서의 구둣바닥에 붙은 껌을 의수로 떼어냈답니다. 옳거니. 가짜 손이 참 쓸 데가 많아서 좋네. 장바구니도 손가락 아프지 않게 들 수 있고 껌도 떼고 말이야. 다음엔 뭐로 써먹을지 기대가 된다. 동서, 군뱅이도 구르는 재주가 있다더니 수고했어. 자, 그럼 그 가짜 손으로 장바구니를 들지 그래? 형님, 너무 무거워서 그러는데 나눠서 들면 안 될까요? 뭐야? 지금 의사 손에 이따위 장바구니를 들라고? 이 환자들을 살리는 손하고 자네의 가짜 손과 동급으로 보는 거야? 어이가 없네. 둘째야, 너 요령 좀 피우지 마라. 그것 좀 든다고 안 죽는다. 손 하나 없는 너를 사람처럼 살게 하려고 훈련시키는 거니까 시키는 대로 네가 다 들어라. 결국 저는 본전도 찾지 못하고 무거운 장바구니를 들고 두 사람 뒤를 따라 걸었어요. 그리고 시댁으로 가서는 저에게 재료 손질을 다 해놓으라고 하셨답니다. 이것 또한 한 손인 제가 살아갈 수 있도록 훈련하는 거라 생각하며 열심히 해보라고 일러주셨죠. 이런 식의 취급은 계속되었는데 이상하게도 제 스스로 끊어내지 못하고 두 사람에게 이끌려 다녔답니다. 요즘 흔히들 말하는 가스라이팅을 당하고 있는 것처럼 시어머니가 오라고 하면 오고 가라고 하면 가는 인생을 살아가는 것 같았답니다. 시어머니는 처음 하셨던 말과는 다르게 장을 볼 때나 집안에서 일손이 필요할 때마다 저를 부르셨어요. 동서와 쇼핑을 하거나 나들이를 갈 때는 저를 배제시키고 다녀오셨죠. 그렇게 불임을 당하며 지내다 시아버지의 제삿날이 찾아왔답니다. 그날도 역시 시장에서 저 혼자 짐을 낑낑대며 들고 걸었는데 튼튼했던 의수가 툭 하고 빠져버렸어요. 그래서 생선이고 계란이고 많은 재료들이 망가지고 말았답니다. 야, 이 손병신아, 이걸 떨어뜨리면 어떡해? 이 조기가 얼마짜린 줄 알아? 도대체가 제대로 하는 게 하나도 없네. 아이고, 내 팔자야. 어머님, 죄송해요. 그런데 모든 짐을 제가 들어서 이런 결과가 나온 거라고요. 형님 손에는 아무것도 들려있지 않는데도 뭐라 안 하시고 너무하신 것 같아요, 어머님. 제 말이 끝나자마자 시어머니의 손이 날아왔습니다. 짝 소리가 나면서 제 얼굴이 옆으로 돌아가 버리며
바닥에 넘어졌답니다. 이 병신년이 지금 뭐라는 거야? 지금 감히 내 의사 며느리 손에 냄새나는 생선을 들라고 하는 게냐? 넌 의사도 해봤으면서 그런 기본 상식도 몰라? 그리고 집에서 탱자탱자 노는 네가 짐을 드는 건 너무나도 당연한 일 아니냐? 어머님 너무하세요. 저도 이제 못 참겠어요. 맨날 저 부려먹을 때만 찾으시고 형님이랑 쇼핑하거나 놀러 가실 때는 부르지도 않잖아요. 제가 장애인이고 집에서 하는 일이 없다고 노예처럼 부려먹는 거 모를 줄 아셨어요? 전 어떻게 해서든 어머님과 형님의 마음을 얻으려고 노력했다고요. 그런데 이렇게까지 저를 비참하게 만들어야 속이 시원하셨어요? 그러자 이번에는 동서의 손이 제 뺨으로 날아왔습니다. 다시 철푸덕 바닥에 쓰러지자 동서의 쌍욕이 시작되었습니다. 이 병신이 어디 어른한테 말대꾸를 해? 하라면 할 것이지 어디서 어리광을 피우는 거야? 우리가 장애인인 자네를 사람 구실하게 만들어주려고 교육하는 거라고 몇 번을 일렀어? 그런데 우리가 노예처럼 부렸다고? 참나, 병신이랑 어울려주는 걸 고마운 줄도 모르고 감히 어디서 대들어? 형님, 말씀 다 하셨어요? 자꾸 말끝마다 병신이라고 하시는데 한 번만 그 말 하시면 저도 가만히 있지 않겠습니다. 참는데도 한계가 있다고요. 그리고 형님이나 아주버님이 뭐가 그리 잘났어요? 병원을 차린 것도 다 돌아가신 시아버지 돈으로 마련한 거잖아요. 그리고 수술도 하지 않는 의사면서 무슨 손을 그렇게 아끼세요? 그렇게 참아왔던 말을 하니 속이 시원했습니다. 하지만 시어머니와 동서가 바닥에 떨어진 생선을 한 마리씩 잡아서 제 머리와 몸을 사정없이 공격했어요. 얼마나 치욕스러웠던지 순간이동을 하고 싶은 심정이었습니다. 두 사람의 목소리는 시장 안으로 크게 퍼졌고 주민들이 하나 둘씩 몰려들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누군가 사과를 시어머니 등에 던졌습니다. 이봐요, 사람을 그렇게 패면 되겠습니까? 아저씨, 저 할머니랑 첫째 며느리 아주 유명해요. 둘째 며느리가 손이 하나 없다고 개무시하고 그 조롱하는 것도 모자라서 의수로 짐을 들게 했다니까요. 게다가 이렇게 길바닥에서 때린 것도 처음이 아니에요. 그러자 주민들이 거세게 시어머니와 동서에게 삿대질을 하며 욕설을 뱉어냈습니다. 이에 두 사람 역시 주민들에게 남의 일에 참견 말라며 욕으로 받아쳤어요. 이 무식한 인간들아! 남의 집 일에 왜 감나라 배나라야! 내가 내 며느리를 교육하는데 왜 니들이 신경 쓰냐고! 어머님, 무시하세요. 원래 못 배운 것들이 영웅 심리가 있어서 저러는 거예요. 지들이 뭐라도 되는 양 나서는 거라고요. 이봐요들, 우린 이 여자 훈련시키는 겁니다. 댁들이 참견할 일 아니니 당장 꺼지세요. 하지만 주민들은 쉽게 흥분을 가라앉히지 않고 각자 장바구니에서 뭔가를 꺼내서 두 사람에게 집어 던졌습니다. 생선과 달걀, 양파와 과일 등등 각종 물품을 실컷 던져서 시어머니와 동서를 거짓골로 만들었어요. 그리고 주민들이 절 일으키며 의수를 정성스레 끼워주셨고 집까지 안전하게 데려다 주었답니다. 집으로 돌아가 아무 일 없다는 듯이 남편과 아들을 위해 저녁상을 차렸어요. 잠시 후 현관문을 열고 들어온 남편이 씩씩대며 거친 숨을 몰아쉬었습니다. 여보, 이거 뭐야?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이냐고? 자기야, 무슨 일인데 그래? 그이는 핸드폰 화면을 제 눈에 올려다 보여줬어요. 인터넷 커뮤니티 게시판에 누군가 오늘 있었던 저와 시어머니, 동서의 사건을 글과 사진으로 남겨둔 게시글이었습니다. 그리고 얼마 전 의수로 동서 구두에 붙은 껌을 떼는 사진과 장바구니를 의수로 드는 모습들까지 게시되어 있었어요. 마지막 문장을 읽어보니 주민들이 그동안 자료들을 모아온 것 같더라고요. 여러 사람들이 담합해서 올린 글을 남편이 보게 된 거죠. 자기야, 이게 그러니까... 당신 왜 그동안 나한테 말하지 않은 거야?
나한텐 엄마랑 형수하고 사이좋게 잘 지내고 있다며. 왜 거짓말까지 하면서 계속 끌려다닌 거야? 미안해. 나도 모르겠어. 사고를 당한 뒤로 내 성격이 소극적으로 변하기도 했고, 시어머니 말을 거역하면 안 될 것만 같았어. 어리석은 행동이었지만 그게 옳은 줄 알았나 봐. 내가 이걸 읽고 가슴이 얼마나 아팠는 줄 알아? 앞으로는 절대 우리 집 식구들 만나지 마. 당신이 아무리 노력해봤자 이 인간들은 변하지 않는다고. 알겠어. 나도 오늘 일을 겪어보니까 잘못됐다는 걸 깨달았어. 절대 어머님이랑 형님 다신 만나지 않을게. 좋아. 그럼 나는 일단 이 인간들 찾아가서 엎어버리고 올게. 당신에게 준 상처의 10분의 1도 안 되겠지만 가서 진상 좀 부려야겠어. 안 돼, 하지 마. 나 때문에 당신까지 망가질 필요는 없잖아. 아니, 꼭 해야 할 일이야. 이 모든 사실을 알고도 가만히 있으면 난 당신 남편 자격이 없다고. 저녁은 아들이랑 먹어. 그이는 제가 말리기도 전에 집을 나서버렸습니다. 걱정되는 저는 아들 손을 잡고 뒤를 따라갔답니다. 큰일이 나기 전에 남편을 말려야겠다는 생각을 하면서 말이죠. 그런데 제가 한 발 늦어서 이미 시댁에서는 난리가 났답니다. 가구와 가전제품, 주방 그릇과 집기들이 바닥에 아무렇게나 깨져서 널브러져 있었어요. 아주버님은 남편에게 얼마나 두들겨 맞았는지 쌍코피를 흘리고 있었죠. 또 시어머니와 동서는 겁에 질려 거실 구석에서 몸을 수그리고 앉아 있었습니다. 다신 내 아내한테 연락도 하지 말고 길 가다 마주쳐도 아는 체 하지 마세요. 그리고 지금부터 나는 이 집 식구 아닙니다. 아시겠어요? 남편이 얼마나 무섭게 보이던지 저는 아무 말도 못하고 아들의 눈을 가리고 가만히 서 있었답니다. 시댁 식구들 역시 고개를 숙이고 잠자코 있더군요. 모든 걸 정리한 남편이 저와 아들을 데리고 시댁에서 빠져나왔고 저희는 집이 아닌 맛있는 식당에 가서 외식을 했답니다. 그렇게 모든 게 끝나는가 싶었습니다. 며칠 뒤 아들이 다니는 학원에 상담하러 갔다가 돌아오는 길에 시어머니와 동서를 마주치게 되었어요. 저는 못 본 채 하고 지나가려는데 두 사람이 저를 붙잡았답니다. 야, 이 병신아, 이제 속이 시원하냐? 내 아들하고 날 의절하게 만드니까 속이 후련하냐고? 동서, 아주 무서운 년이더라? 서방님을 어떻게 조종했길래 그 난리를 치게 한 거야? 손 하나 없는 병신이 재주도 많아. 그만들 하시죠. 저 이제 두 분에게 끌려다니면서 무시당하는 며느리 아닙니다. 남남이니 말 걸지 마세요. 최호의 말을 전하고 등을 돌려 떠나려는데 두 여자의 손이 제 머리채를 낚아챘어요. 아, 어머님 형님, 이거 놔요. 이 머저리 같은 년이 은혜를 원수로 갚어? 너 같은 년은 밤새도록 먼지나게 쳐맞아야 해. 맞아요, 어머님. 오늘 아주 사단을 내자고요. 힘에서 쪼들린 저는 흠씬 두들겨 맞게 되었답니다. 그런데 그때 저를 방어해주던 주민들이 우르르 몰려들었어요. 이번에는 시어머니와 동서의 머리채를 저 대신 잡아채 주었어요. 여러 주민들이 힘을 합하니 시모와 동서는 꼼짝없이 당하고 말았습니다. 머리가 사자를 연상케 하도록 여기저기 뻗쳐버렸답니다. 이웃들은 저를 보호하며 집까지 에스코트해줘서 무사히 집으로 돌아왔어요. 그날 이후 시모와 동서는 하루가 멀다 하게 제 집에 찾아와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자기들이 당한 것을 그대로 돌려주러 왔다며 문을 열라고 협박했죠. 하지만 저는 더 이상 바보 같은 여자가 아니기 때문에 두 사람의 명령을 따르지 않았답니다. 그리고 며칠 뒤 주민들이 인터넷에 올린 글이 수만 건의 조회수를 기록하게 되며 의수 며느리 사건은 널리 퍼지게 되었습니다. 누리꾼들은 시어머니의 집과 아주버님 내외의 병원 위치를 찾아내서 시위까지 벌이기 시작했어요. 경찰에 신고해 제재를 하려고 했는데 시비는 쉽게 처벌할 수 없어서 잠시 말리고 돌아갔답니다.
주민들이 아주버님 병원 앞에서 시위를 계속하게 되자 불매 운동까지 벌이게 되었어요. 환자들은 그 아주버님 병원 앞에 왔음에도 시위 내용을 보고는 발길을 돌려 다른 병원으로 갔답니다. 사람들의 힘은 대단했어요. 한 달 내내 저를 위해 시위를 벌이다 보니 어느새 병원 환자는 한 명도 남지 않았답니다. 동네에 모르는 사람이 아무도 없을 만큼 소문이 퍼졌을 때 시위를 철수하게 되었는데 몇 달 내내 환자가 없어서 어쩔 수 없이 병원 문을 닫게 되었답니다. 그리고 아주버님과 동서는 신상까지 다 털려서 저희 동네에 더는 지낼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시어머니와 살던 집을 팔고 지방으로 떠났답니다. 그런데 정말 웃기게도 시어머니를 버리고 갔어요. 모든 재산을 큰아들에게 물려줬는데 버림당하고 만 거죠. 결국 오갈 데 없는 시어머니가 저희 집을 찾아왔습니다. 남편은 끝까지 문을 열어주지 말자며 저를 말렸는데 무슨 말을 하는지 드러나 보자고 현관문을 열어주었답니다. 그러자 초췌해진 시어머니 얼굴이 보였어요. 집도 잃고 장남에게 버림까지 당했으니 그럴 만도 했죠. 어머님, 어쩐 일이세요? 세아가 그동안 잘 지냈니? 어머님 얼굴 안 보고 사니까 살만하네요. 그전에는 제가 왜 그렇게 끌려다니면서 괴롭힘을 당했는지 저도 이해가 안 됩니다. 참 바보 같은 순간들이었죠. 세아가, 그건 네가 자립할 수 있도록 도와주려고 한 거야. 손이 하나 없는 너를 강하게 교육하려고 한 거라고. 그런데 결과적으로 너에게 큰 상처를 줬으니 내가 미안하다는 말밖에 해줄 말이 없구나. 저를 위한 교육이라고요? 어머님, 입이 삐뚤어졌어도 말은 바로 하셔야죠. 형님이랑 짜고 저를 노예처럼 부려먹는 게 어떻게 교육이라고 할 수 있겠어요? 그러자 시어머니는 고개를 푹 숙이며 미안하다. 이 시애미가 이 모양이라서 할 말이 없구나. 용서를 빌면 날 받아주겠니? 이 늙은 시애미가 오갈 데가 없단다. 큰아들을 믿고 전 재산을 줬는데 날 버리고 떠났구나. 라고 비굴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에 남편이 혀를 차며 말문을 열었어요. 참, 그렇게 애지중지하던 큰아들한테 버림받으니까 어때요? 배신감 들고 화나시죠? 그런데 난 평생 그런 감정을 가지고 살아왔어요. 형과 차별하고 지원도 하나 해주지 않으셨잖아요. 엄마가 나한테 해준 거라고는 열등감과 분노, 애정결핍만 남겨주셨어요. 그런데 그것도 모자라서 내 아내까지 그렇게 괴롭히셨으니 오만정이 떨어집니다. 더 이상은 당신과 모자지간으로 지내고 싶지 않으니 당장 꺼지세요. 그 잘난 장남 찾아가서 받아달라고 빌어봐요. 그럼 방 한 칸 내줄지도 모르잖아요. 남편의 확언에 시어머니는 거실 바닥에 무릎을 꿇고 두 손을 들어 싹싹 빌기 시작했습니다. 아들아, 내가 잘못했다. 그동안 인생을 잘못 살아왔어. 시간을 되돌린다면 절대 너를 네 형과 다르게 키우지 않을 거야. 많이 늦었지만 제발 날 용서하고 이 집에서 같이 살게 해주면 안 되겠니? 이렇게 애미가 부탁하마. 아니요. 나한테는 어머니가 없습니다. 제 가슴속에서 죽은 지 오래라고요. 만약 당신이 내 아내를 진심으로 아끼고 보듬어 줬더라면 이렇게 내치지는 않았을 겁니다. 모든 건 인과응보니 받아들이고 사라지세요. 세아가 네가 좀 말려봐라. 너는 착한 아이잖니. 이 시애미를 다시 받아달라고 말 좀 해주거라. 응? 어머님, 이제부터는 착하게 살지 않으려고요. 그리고 저도 제 남편과 같은 생각이에요. 어머님을 절대 용서하고 받아줄 일은 죽어도 없을 겁니다. 그러니 그만 돌아가시죠. 시어머니는 저희 부부가 말을 들어주지 않아 제 아들에게까지 빌더군요. 우리 손자, 할머니랑 같이 살고 싶지 않니? 엄마 아빠한테 할미랑 같이 살고 싶다고 얘기해줘라. 할머니 싫어. 맨날 우리 엄마 못 살게 굴었잖아.
그리고 할머니가 내 머리 쥐어박은 거 다 기억해. 그제야 저와 남편은 시어머니가 저희 아들에게 손을 댔다는 사실을 알고 크게 분노했습니다. 남편은 시어머니를 강제로 끌고 아파트 복도로 내던졌습니다. 그렇게 저희 식구는 시댁 식구들과 완전히 연을 끊었어요. 이후 시어머니는 자신이 가진 전 재산 200만 원으로 반지하 쪽방을 구하게 되었고 폐지를 주우며 사는 신세가 되었답니다. 부잣집에서 살다가 한순간에 거지꼴이 되고 만 거죠. 저와 남편은 전혀 연민을 느끼지 않아 도와줄 생각이 추호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아주버님 내외는 광주 어딘가에 병원을 새로 차렸는데 인터넷 파장이 너무 큰 탓에 병원 운영이 시작부터 고비가 되었다네요. 신상이 다 털린 데다 인터넷으로 불매운동을 심하게 하다 보니 환자들은 아무도 그 병원을 찾지 않았답니다. 결국 월세만 몇 달 밀리다가 큰 손해를 보고 병원을 접어버리고 또 다른 지역으로 떠났다고 했어요. 소문은 더 이상 들리지 않았지만 보나마나 얼마 지나지 않아 폐가 망신할 거라는 예감이 들었습니다. 제가 불의의 사고를 당하자 병신 취급하며 조롱했던 시어머니와 동서의 인생이 생매장되고 만 거죠. 그들은 앞으로도 매장된 채로 살아갈 것입니다. 한편 남편의 사업은 끝없이 잘 되고 있었는데 그이가 한 가지 제안을 하더라고요. 저에게 개인 병원을 차려줄 테니 다시 의사로 재기할 생각이 없느냐고 물었답니다. 내가 다시 의사로 살 수 있을까? 그럼 충분하지. 요즘은 장애가 있는 의사들도 많다고. 당신이 수술을 못해도 진료는 충분히 할 수 있잖아. 난 당신이 재능을 썩히고 사는 게 마음에 걸려. 나중에 당신도 후회할 거라고. 좋아, 해볼게. 내 남편이 자리까지 다 깔아주겠다는데 못할 게 뭐야. 나 전보다 멋진 의사가 될 거야. 엄마, 다시 의사 선생님 하는 거야? 야호! 그럼 내일 친구들한테 자랑해야겠다. 그리고 선생님한테도 알려야지. 남편과 아들의 응원에 넘치도록 힘이 났네요. 그이는 목 좋은 상가에 제 흉부외과를 차려주었습니다. 저는 저 대신 수술을 집도할 후배 의사를 스카웃해와서 병원 운영을 시작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지금은 작은 병원의 원장이자 한 가정의 아내와 엄마의 인생을 살고 있답니다. 큰 사고로 인해 몸과 마음이 망가졌던 과거를 다 잊고 진짜 제 모습을 찾은 것 같아요. 제 시어머니와 동서 그리고 아주버님까지 저와 남편 인생을 무너뜨린 이야기를 쭉 적어봤습니다. 글을 쓰면서도 제가 왜 그렇게 바보처럼 당하고 살았는지 의구심이 들지만 그때는 우울하고 암담해서 잘못된 결정을 한 것 같아요. 그래도 무사히 빠져나왔으니 천만다행이죠. 제 사연을 들으시는 분들 중에 저를 도와주셨던 주민분들이 계실지도 모르겠네요. 그럼 마지막으로 동네 주민분들께 인사를 드리며 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이웃 여러분, 여러분들이 제 인생을 빛으로 끌어내 주셨어요. 평생 감사하며 헌신하도록 할게요. 몸이 아프시면 꼭 저희 병원에 찾아주세요. 성심성의껏 치료해드리겠습니다. 그럼 모두 안녕히 계세요.